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이제 거의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좀 있으면 이제 중간고사도 준비하셔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챕터 7이 되겠어요. 7. 사회복지 행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이제 사회복지 그동안 정책을 배웠잖아요.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 그 정책을 그 조직에서 정책을 세우잖아요. 그 목표를 가지고 그 지시 정책을 갖다 그 정책에 대한 것을 필드에서 업무를 해야 되잖아요. 업무를 할 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로 전환을 해서 그 행정에 맞게 하기 때문에 사회복지 행정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정의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1.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 2.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 및 역할. 3.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 4. 사회복지 행정의 특징. 5. 사회복지 행정 역할과 기술. 거기 이제 가미해서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이 뭐냐, 이렇게 한 시간을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이게 그 교과서 표지를 표지가 이렇게 생겼죠. 사회복지의 행정의 필요성.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는 여러분들 민간 조직과 그 다음에 공공조직이 있다고 필요했어요. 그래서 왜 사회복지 행정이 필요하냐?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조직에는 목표가 있고 위계 질서가 있고 아니면은 과업이 있어요. 포지션마다 과업이 있어요. 또 전문가가 꼭 필요해요. 거기에는 사회복지에는 전문가가 이제 이사장도 전문가일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필드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그래서 조직의 목표를 달성을 위해 조직 활동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행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거예요. 전부난방으로 조직이 이렇게 업무를 하면은 효율성도 없고, 사회복지라는 것은 꼭 필요한 욕구에 맞는 국민들에게 그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되는데 효율성과 효과성이 없이 낭비가 많이 초래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목요연한 행정이 필요하다. 그래서 여기 사회복지 행정의 부재시 발생할 가능한 일들이에요. 사회복지 행정에서 만약에 행정이 없다고 하면은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클리언트와 직원들은 기분 내키는 대로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할 것이다. 그렇죠. 조직의 규칙과 그 의계 질서가 없으면 이런 일이 있겠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그 조직 안에서 활동되는 것이다. 그래서 직원들은 매일 업무를 시작할 때 하고자 하는 것을 결정할 것이며 그들의 업무는 하루하루의 일과가 그 조직에는 부여되고 있어요. 포지션에 의해서 자기 업무를 100% 달성할 수 있는 그러한 실력도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자질이라고 보겠어요. 다른 직원들의 활동과는 어떤 유기적인 관련 없이 이루어질 것이다. 자기 맡은 일을 자기가 100% 수행을 해야 되는 것이 전문가의 자질이에요. 아무도 자신의 업무 또는 다른 사람의 업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의 맡은 업무는 자기가 책임질 줄 아는, 누구도 책임질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면은 자기가 거기에 대한
상급도 받지만 거기에 대한 제지도 받고 거기에 대한 아니면은 자기 그 업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5번째 보면은 아무도 다른 사람이 업무 또는 어떤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평가하지 않을 것이다. 예, 남의 일에 누가 간섭을 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이 자기 업무는 자기가 100%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된다. 프로그램, 특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프로그램이 뭐예요? 그 위에서부터 업무를 목표에 맞게 시달되면 그 목표를 향해서 업무 과업을 일목요연하게 프로그램을 세밀하게 행정적으로 바꾸는 것이 서비스예요. 그 서비스의 프로그램의 서비스에 의해서 클라이언트 아니면 전달 체계를 통해서 효율과 효과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것을 주시하고 있죠. 그 다음에 아무도 지역사회 내에서 조직의 현재 역할에 대해 알지 못할 것이고 조직의 미래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렇죠. 자기 그 조직에 대한 그 목표와 달성은 그 조직 이론만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조직 이론에 맞게 목표에 맞게 업무를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 예로 그 조직의 목표에 달성하지 않도록 행동을 한다든가 행정을 한다면 그 조직에서 있을 수가 없죠. 쫓겨나죠. 예,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다른 직원과 어떤 정보를 함께 나누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사회복지 행정의 없을 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된다. 공감이 가시겠죠?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을 구체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조직관리 및 인적-물적 지원의 효율적 동원과 활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즉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고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수행하는 계획, 그 행정에는 이런 게 있어요. 계획, 조직, 인사, 지휘, 조정, 보고, 예산 등의 관리를 포괄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한 특징이 있어요. 정책 실행, 그 목표의 정책을 시행하는 게 하나의 행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회복지 정책을 실제 서비스로 구현하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다. 자원관리, 자원. 그 조직의 업무를 수행하려면은 재원도 있고 자원이 있어야 돼요. 이런 걸 관리를 효율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시할 사항은 우리 경영학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자본을 들여 최대한의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경영과 경제의 하나의 목표라고 하겠어요.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에서는 이익을 추구하는 그러한 조직의 목표는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최대한 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우리 사회복지 그 하나의 조직에서 지향하는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조직의 운영은 사회복지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내부 관리 및 조직 운영을 담당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제공, 어떻게 보면 편안한 걸 제공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사회복지 서비스를 필요하는 대상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전달 체계가 잘 됐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성이 있어야 돼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질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고 있다. 사회복지 행정의 주요 기능에 있어서는 계획이 있고 조직이 있고 또 여기 계획 먼저 보겠어요. 계획은 사회복지 조직 목표 달성 및 달성을 위한 계획 수립,
조직은 그 사회복지 조직을 구성해야 돼요. 조직의 구조 설계 및 업무 담당, 포지션 담당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외부적인 사항을 잘 하시는 사람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외부적인 업무를 맡게 되고, 또 행정이 세밀한 사람이 있어요. 내향적이죠. 내향적, 외향적. 이런 성격을 잘 파악해서 포지션을 조정을 해야 되겠죠. 그게 조직 구조 설계 및 업무 분담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조직, 그냥 이게 이어지는 말 같아요. 우리가 사회복지 행정에 결여가 되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렇게 이제 이게 같이 연결되는 내용 같아요. 어떤 확실한 지도자가 없을 것이며 직원들에 대한 분명한 역할 기대도 없다. 모든 결정은 일방적이 될 것이다. 행동을 지도할 목표도 사명도 없다. 모든 행동은 제멋대로 될 것이다. 직원들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하는 것을 도울 어떤 수단도 없을 것이다. 과업의 위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예, 다시 한번 그 사회복지 행정에 있어서 조직이 활성화가 안 되면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는 사회복지사가 필요하고 조직이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의 조직에는 사회복지사도 선임 사회복지사가 있고, 또한 필드에서 일하는 실제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관리 조직을 하는 그런 관장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1급까지 신분들이 중요한 그 업무를 맡게 돼요. 그 다음에 한번 조직의 그 활동을 한번 초점을 보겠어요. 그래서 조직에는 이제 그 미시적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 미시적 경제, 거시적 경제 이런 말 많이 들었죠. 미시적이라는 건 좀 부분적으로 어떻게 보면 그 조직 내에서 세밀성을 가지고 있는 행정 조직, 좀 기초 단위의 그러한 행정복지 조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시적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은 조직 내 활동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이 직접적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요하거나 부수적인 활동을 지식 촉진시키는 과정이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기관 시설 차원에서 조직 목적 결정을 위한 행정적 책임을 갖는 사람에 의해 활용되는 방법론이다. 이제 학자들이 다 얘기했어요. 드리햄이라는 학자, 홍현미라는 그런 사회복지 학자들이 개념적인 정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겠어요. 이제 거시적이라고 하면은 넓은 거를 얘기했어요. 큰 단위. 그래서 거시적 차원의 사회복지 행정의 개념을 볼 것 같으면 사회복지 정책의 서비스로 전환되는 전 과정에 나타나는 조직 내외부의 활동을 포괄하고 있다. 모든 조직은 내부의 업무도 중요하지만 외부 환경도 잘 조절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보면 전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 내외부의 활동을 포괄적인 것을 담당하는 것이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행정복지 개념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정책을 서비스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라고, 이게 행정의 목표가 그렇기 때문에 많이 나오죠. 이름이 과정으로 정책을 구체적인 사회복지 서비스로 전환시키고 그 경험을 다시 정책 수행에 반영하도록 제의하는 양방향 과정이라고 했다. 킨데이라는 그런 학자가 얘기했는데, 이제
홍현미라는 그러한 그 사회복지의 저자가 얘기를 했네요. 그 다음에 목표 달성을 향해 내적 관계와 사회 활동을 의식적으로 지향하고 기관과 기관에 속한 지역사회 간의 상호작용 과정에 의식적으로 개입하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정의를 내렸어요. 우리 사회복지 교과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의 역할이에요. 역할.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정책과 실천 사이에 가교의 매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사회복지 행정 조직은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적 관리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그 행정에는 민간 조직과 공공조직이 있는데 거기에는 다 목표가 있고 정책이 있습니다. 그 목표와 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온 조직의 일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업무를 수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넘겨볼게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 조직을 중심으로 조직 외부 환경에 요구하는 정책을 조직의 목표에 수렴시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조직 구성원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인력과 자원을 배치하고 포지션을 배치한단 말이야. 거기에 맞게 인사관리죠. 근데 인사관리도 그냥 아무나 맡기면 안 되죠. 그 자질과 전문성과 하나의 업무에 수행할 인성과 이런 것을 봐서 적절하게 배치되어야 그 조직이 살아날 수 있고 업무를 수행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는 필드에서 조직관리도 해야 되고 배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인간과 사회 환경에서 인간의 그 하나의 타고난 기질이라든가 인간의 성격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죠. 거기에 이런 그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과목도 공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사람의 성격과 자질과 업무 수행에 합당한 사람을 배치해야 된다는 것이 전제되어 있어요. 그래서 배치하여 클리언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에 활동 과정에 총체적이다. 보면 사회복지 행정은 조직의 환경도 있고 그런 관리도 해야 되고 조직 관리, 자원 관리, 프로그램 관리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잘 연결되고 그 영역으로서의 그 활성화가 될 때에 조직 활성화가 될 때에 그 개방적인 그 하나의 조직이어야 돼요. 개방적인 폐쇄적인 조직 이제 그런 것도 우리가 배우겠지만 폐쇄적인 조직이 될 때에는 이런 업무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걸 개방하여 적용하고 또 관리하고 또 상호 협력하고 이래서 그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이 이렇게 넓다. 환경도 있으며 자원관리도 해야 되고 조직관리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 관리도 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사회복지 정책과 행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사회복지 정책과 목표를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이 사회복지 행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조직의 그 조직도 필요해요. 또 사회복지 서비스 실천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요. 거기에는 환경관리는 조직 이론이 있고 조직 환경 전달 체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조직 관리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조직 관리 리더십 같은 걸 공부하시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관료 조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관리 조직의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조직 구조의 조직 문화 또 여기에는 경영이 들어가요. 경영. 경영은 무엇입니까? 그 조직이
그 효율과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이 필요하죠. 경영 계획 및 전략, 의사결정과 관리, 리더십과 슈퍼비전. 이 리더십과 슈퍼비전이라면 이제 중간 관리자들이 많이 하는 거예요. 중간에 그 간부죠. 그래서 그 상하가 잘 연결될 수 있도록 리더십, 슈퍼비전을 해야 그 조직이 잘 수행할 수가 있어요. 자원관리, 인적자원관리, 재정관리, 정부관리, 세무관리. 예, 이렇게 무슨 여러분들이 이제 경영을 할 때도 뭐 한 직원만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저도 지금 사업을 좀 사회복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이런 모든 게 잘 갖춰져야만이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되겠어요. 세무관리 중요해요. 또한 정보관리 중요해요. 재정관리, 인적자원관리 이런 것들이 그 조직 내에는 정말로 중요하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관리예요. 프로그램 계획관리, 성과관리, 평가. 그 조직에는 이러한 관리가 없으면 그 조직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모든 조직의 환경과 관리를 사회복지 행정의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사회복지 영역과 정책, 실천 관계를 여기 도표로 7-2의 도표로 이렇게 잘 이해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참고하셔서 이걸 기억하시면 실제로 업무에 이렇게 착안을 할 수가 있고 업무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이에요. 하션 후레드라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제 우리 교과서에 있을 거예요. 1번 사회복지 조직은 고유한 가치와 도덕적 가치를 가진 인간의 원료로 한다.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인간의 존엄성을 가장 기초로 하고 있고 또한 인간의 욕구를 거기에 대비해서 서비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인간은 이제 서비스 업무예요. 휴먼 서비스예요. 인간을 잘 되도록 인도하는 것이 사회복지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고유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도덕적 가치도 있고 인간을 원료로 이거 참 중요하죠. 인간. 다른 사업들은 모든 재원과 자원 이런 물자를 가지고 물자가 있는데 인간이 아니죠. 거기는 어떻게 보면 일반 이제 그 재원을 가지고 하지만 우리 사회복지는 인간을 원료로 한다는 거예요. 참 어떻게 보면 그 귀중한 그러한 업무라고 보겠어요. 그게 휴먼 서비스예요. 인간을 잘 관리하는 그런 직업이 사회복지 조직이에요. 사회복지 조직이 참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존엄성과 윤리 도덕과 그 딜레마 이런 것이 잘 조화가 이루어야 그 사회복지 업무가 잘 수행될 수 있다. 두 번째, 사회복지 서비스 조직의 목표는 모호하고 불확실하다. 어떻게 딴 경영에서는 특별한 그 목표가 있으면 숫자적으로 딱 계산이 돼요. 목표 달성이. 그러나 우리 사회복지는 인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 인성은 여러 가지 그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만족이 있어요. 거기에 확실성을 숫자로 표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모호하다는 거죠. 그래서 사회복지 조직은 복잡한 외부 환경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이 사회복지는 외부 환경, 외부의 경제라든가 정치라든가 아니면은 그 지역사회의 환경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포함되어 있다.
사회복지조직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지식은 완전하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기 사회복지조직 사용하는 기술과 지식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사회과학에서 이렇게 그 공부를 하고 있지만은 이 사회복지라는 그 기술은 모든 학문을 차관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무한하기 때문에 완전할 수가 없다. 사회복지 조직에서 핵심 활동을 사회복지사와 클리언트 사이에서 이루어지며 일선 전문가의 재량과 결정이 크게 의존한다는 것이다. 6번 사회복지 조직은 효과성을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사회복지 조직의 특성으로 인하여 사회복지 조직이 일반 행정이 그대로 적용되면 문제가 발생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과 일반 행정은 절대적으로 똑같을 수가 없고, 그 사회복지 목표에 모든 초점을 맞추고 또 클라이언트에게 목적을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 비례적으로 만들어놨죠. 사회복지 행정 목적 이렇게 되어 있고, 행정은 수단이 있고, 좀 틀리죠. 이런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이에요. 사회복지 행정가란 사회복지사가 가져야 할 지식, 기술, 경험을 가진과 동시에 일선 사회복지사들을 지도 감독할 능력을 가지며 지역사회 육구 총직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고 사회복지 조직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과 경험, 겸비한 3차원적인 능력과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래서 사회복지 어떻게 보면 사는 교육가가 될 수가 있고, 옹호자가 될 수 있고, 원조자가 될 수 있고, 모든 기능을 갖추어야 필드에서 아니면 실천 현장에서 이론을 겸비해서 실제로 몸으로 그 업무를 수행한다는 것이 사회복지사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연계적으로 사회복지 행정가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조직 의계와 역할, 의계라는 건 질서를 얘기하는 거예요. 조직 의계, 역할, 경영 자급, 제도적 영역은 경영 자급이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사회라고 볼 수가 있죠. 사회적 법의 위임 사항을 행동으로 옮기는 과업 수행, 조직 환경 관리, 환경과의 관계를 통해 조직의 경계를 설정하고 업무를 설정한다는 거예요. 경계라는 건 뭐예요? 지역사회의 경계를 얘기하지만 업무의 한계성을 결정해 주는 거예요. 조직의 살심을 규정, 필요한 자원을, 그 조직이 일할 수 있는 모든 재원이라든가 그 조직에 필요한 것을 이 경영진에서는 다 자원을 획득해 줘야 되죠. 다른 기관과 상호 관계 협성, 협조적, 정책적 갈등 보관, 이제 경영자들이 할 그러한 업무예요. 중간관리, 조직마다 중간관리가 있죠. 이 사람들은 경영자급과도 소통을 많이 하고, 또 실제로 업무를 하는 기술직에게도 소통을 하고, 그러한 업무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소비자와 서비스 부서 중재, 서비스 조달, 할당 프로그램, 디자인, 부서 간의 조정, 직원들의 지위와 개발 등 지위 향상도 있어요. 이 안에는 중간관리가 그 업무하는 조직위원들에게 그 상부에게 잘 전달해서 업무 상향 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돼요.
또 프로그램 계획 실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적이며 전문적인 과정을 서포트해 줘야 돼요. 전문가들과. 또 슈퍼바이저의 저급, 이게 일선에서 보통 업무를 담당하는 과업을 하시는 전문가라고 보겠어요. 일선 업무자들과 관계에 주된 업무 영역, 슈퍼바이저 역할과 유사, 표준화, 일상화, 주기적 사정과 평가, 부수적인 역할로 컨설팅, 사례관리, 강습, 의뢰, 모니터링 등이 있다. 또 넘겨보겠습니다. 사회복지 행정가의 기술.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회과학을 가진 기술을 가진 자들이라고 했죠. 의료나 아니면은 엔지니어만 기술을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회과학의 영역에 해당되는 기술자들이다. 기념적 기술. 조직이란 조직 내에 여러 정보를 종합, 체계화하여 조직 방침을 설정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조직 구조를 형성하거나 의사결정하는 등 전체적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면담하고 처리하는 기술. 인과관계 기술. 목표를 위해 조직 내 협동적인 노력 이루어지면서 효과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기술. 전문적인 기술. 사회복지사는 전문직 방법, 과정 설치 기법 등을 이해하고 전문 기술과 분석적 능력, 전문적 훈련을 위한 도구와 기법을 활용하는 기술을 가져야 된다. 사회복지사는 세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사명을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해야 돼요. 그 다음에 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적인 기술을 활용해야 된다는 그러한 귀중한 사회복지의 영역이 있습니다. 넘겨보겠어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 도표가 있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사회복지사는 전문적인 기술을 가져야 돼요. 인과관계 기술도 있어야지고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정확한 파악과 기술이 필요해요. 상담하는 기술, 또 업무를 수행하는 기술, 또 컴퓨터 조작하는 기술, 이런 것들이 다 개념적 기술이라고 되겠어요. 거기에는 이제 업무라 하면 과업이 다 틀려요. 지도 감독하는 사람이 있고, 중간관리층이 있고, 최고 경영층이 있고, 이런 업무에 각 다른 수준에 요구되는 행정관리자의 기술이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 행정과 사회복지 행정이 좀 다르죠. 일반 행정은 다양하고 일반 행정 공급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행정, 처리, 인허가, 시설 관리 이런 것들. 또한 일반 행정은 최대의 이익의 원칙이 있어요. 그러나 사회복지 행정은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상담, 지원금 지급, 시설 운영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더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 행정가의 역할. 일반 행정은 정책 집행, 조직관리, 예산관리 등 행정 업무를 수행한다. 효율성 및 공공성 추구하고 있지만 사회복지 행정은 클라이언트 관계 형성, 자원 연계, 사례 관리 등 전문적인 역할이 수행해야 한다. 전문성 및 윤리성이 추구한다. 그래서 일반 행정은 국가 전체의 효율적인 운영을 목표로 하는 행정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강의를 했지만은 여기 또 한번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겠다 해서 이런 제가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강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한 주 동안 잘 보내셨나요? 이번 주 수업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사회복지 행정론에 대해 공부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혹시 기대되지는 않으신가요? 솔직히 말하면 재미없는 과목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실험을 해서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
끊겼어요. 끊겼어요. 가만히 있어봐요. 다시. 잘만 예산이 확보돼서 잘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경제 사회 속에서 점점점 일자리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갈 겁니다. 모든 일자리가 다 대체되지는 않겠지만 많은 것들이 기계나 로봇이나 IT, AI 이런 것들로 대체되고 오는 과정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만나는 직업들은 점점 없어지는 과정. 그래서 점점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는 부분에서 그래서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로봇세니 이런 것들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는. 그럼 그 재원을 어디서 확보할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 사회적 합의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북유럽의 복지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논의가 좀 더 저희보다 빨리 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세금을 많이 내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세금을 많이 내고 혜택도 많이 보는 이런 부분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세금에 대한 저항이 좀 큰 나라 중에 하나죠. 왜? 나라가 그만큼 국민들한테 믿음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기도 하죠. 그래서 점점점 이 부분들 확대해 나가는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 정의의 다양성에 대한 이유는 각 사회의 문화, 역사, 가치체계 등의 차이가 있다. 미국의 사회복지하고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근본 이념은 비슷할지 모르겠지만 문화, 역사,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어느 것을 우선순위로,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죠. 할 건가에 대한 차원이 다르다는 거고, 각 사회의 산업화와 도시화에 의해 발생하는 문제와 해결 방안에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특히 중동의 많은 부국들이 있죠. 오일머니로 해서 이 부국들 같은 경우에는 일 안 해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주잖아요. 나라에서. 이런 부분들이 가지는 나라에서 그러니까 명절이나 새해가 되면 세뱃돈도 주고 이런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이렇게 혜택이 간다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원이 빈국이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이 자원을 역시 경쟁사회 이런 것들이 많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티트무스라는 학자 같은 경우에는 한 사회에서 그 사회의 사회 문제를 다루기 위해 개발된 모든 방안들이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 이념에는. 그런 부분들을 한번 보면서 내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한번 찬찬히 읽어보시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신다면 저번 시간에 알려드린 이메일로 주셔도 되고요. 지금 이제 동영상 안에 쪽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그것을 보내주시면 매번 제가 쪽지를 들어와서 확인하지는 못하겠지만 쪽지를 확인하면 확인한 다음에 있어서 바로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이런 과정들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어서 이제 자녀적 및 제도적 사회복지 그리고 이상적 현실적 사회복지에 대한 부분을 볼 건데요. 먼저 자녀적 사회복지를 보면 이게 이제 아담 스미스, 하버드 스펜스나 이런 데의 대표적인 자유방임을 전제로 해서 우리나라의 기본 복지도 자녀적 복지를 하고 있죠. 선별적 복지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개인의 욕구나 가족, 시장이라는 자연스러운 제도에 충족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아동 양육이나 노인 돌봄이나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개인의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일시적으로 가정과 시장으로부터 욕구 충족을 못하게 되는 경우에 대비해서 사회복지가 필요하다는 안전망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녀적 복지 같은 경우. 그리고 정형화된 사회복지적 노력과 활동, 일시적인 위기가 지나면 존재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사회복지는 점점 사라질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사회적 의존, 인구들을 비정상적인 집단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서비스 대상 인구들에 대해서 스티그마 를 작용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예를 들면 저희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2003년부터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단체 두리날이 그 안에서 운영하고 있는 4개의 시설들, 그리고 지금 작년에 만들었던 진흥마을 사회적 협동조합, 그러니까 활동 영역들을 점점 넓혀가고 있지만
사회복지를 공부하는 저나 저희 뭐 임직원들의 고민들은 그거예요. 뭐 안정적으로 급여가 나오면 좋지만 역설적으로 목표는 그거예요. 저희가 운영하는 시설들이 없는 사회가 정말 멋진 사회복지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뭐 또 다른 형태의 뭐 이런 문제들은 생기겠지만 사회복지를 해나가는 과정에서 다양한 고민들을 해나가는 부분이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적 복지하고 제도적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될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찬성 반대의 개념으로 접근하면 이게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뭐 지금 이제 뭐 예전 서울시장이 이번에 다시 놓은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학교 급식 문제 때문에 무상급식 때문에 뭐 그 서울시장 직함을 내려놓기도 했고 그 부분이 잘했니 못했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지금은 그때 당시에 10여 년 전의 논리야 그거보다 더 많이 나가 있죠. 모든 아동 7세 이상 이하의 아동들한테 뭐 지금 이제 아동 수당이 나가고 있는 상황. 그죠? 그리고 이걸 18세까지 확장하자는 이야기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제 뭐 보편적으로 다 주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뭐 그 부분이 뭐 네가 올리 남니 이런 부분의 논의가 아니고 어떤 부분을 보완할 것인가에 대해 서로 보완적인 관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도적 사회복지 부분을 보면 뭐 현대 산업 사회의 특성상 가족과 시장의 기능만으로는 대다수 개인의 욕구가 충돌될 수 없음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각 개인의 욕구 충족이나 뭐 사회 문제를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 구조적에 내재되어 있는 현상이라고 보는 거죠. 뭐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IMF 왔을 때죠. 그러니까 은행이 망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았던 사회였죠. 그러니까 IMF가 오기 전까지는. 그리고 뭐 가장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어떤 부분이냐면 1등 신랑감 1등 신부가 은행원이었을 정도로 그때 당시에 가장 안정적인 직장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에서 그분들이 한순간에 나락으로 들어서 실업자가 되고 어떻게 보면 낙오자가 돼서 거리에 노숙까지 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면서 개인들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다. 그래서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 사회복지가 이념이나 일시적인 서비스의 조합이 아니라 항상성을 가진 제도다. 그래서 복지도 마찬가지로 이걸 제도적화 시켜 나가는. 그래서 앞으로 계속 복지 예산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늘어난 예산이 줄어들기는 개벽이 일어나지 않은 이상은 쉽지 않은 구조죠. 왜냐면 여러분한테 뭘 줬는데 그걸 뺐으면 좋아하겠어요? 애들도 싫어하는데 이런 부분들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개인들의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욕구나 문제의 전 영역을 다루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이런 부분들을 한번 또 자세하게 더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들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어서 이상적인 사회복지 그리고 현실적인 사회복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해보면 이상적인 사회복지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바라보는 부분인 거죠. 저렇게 되면 좋겠다 라는 생각 정도의 고민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저도 이제 뭐 이렇게 여기 보면 이제 전체 인구의 사회적 안정을 정진, 사회적 안정이 과연 뭘까에 대한 고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상적이고 포괄적인 뭐 정의를 보면 교육, 의료, 재활, 성인과 아동에 대한 보호적 서비스, 공적 부조, 사회보호, 신체 및 정신적 장애인들에 대한 서비스, 직업훈련 프로그램, 가족 문제 상담, 심리치료 등 사회적 안정을 정진시키기 위한 고안된 많은 활동을 사회복지 영역에 포함하고 있다. 근데 이런 내용들이 과연 사회적 안정을 어떻게 정의를 왜냐하면 사람마다 각 개개인마다 사회마다 사회적 안정을 추구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저 개인적인 사회복지로서 사명이 아동 청소년들의 행복한 꿈을 지원하는 공동체를 만드는 거서 그 아동 청소년의 행복한 꿈을 지원하는 게 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뭐 다양한 활동들을 하겠죠. 근데 역으로 해서 행복이 과연 뭘까요? 너도 나도 행복의 이야기를 합니다. 행복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하는데 과연 행복의 기준선이 있을까요? 얼마만큼의 부가 있으면 행복하다. 얼마 정도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다면 행복하다. 기준선이 각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도달하는 것도 쉽지 않은 게 그 도달하기 자체가 쉽지 않은 거죠. 그렇지만 그 이상을 보고 그를 가다 보면 좀 더 나은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으로 현실적인 사회복지를 보면 현실에서 실천 활동을 통해 필요한 수단을 말하고 있고요. 좀 더 구체화되는 거죠. 그 대부분의 사회에서 이상적 가치와 현실적 가치 사이의 괴리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아까 얘기했던 보고 있는데 못 따라가는 거죠. 현실은. 그리고 이상 및 현실적 가치의 포괄성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상적 가치에만 치중하면 현실적인 상황들이 부정할 수밖에 없고 현실적 가치에만 매달리면 사회복지의 이상이나 형식적인 목적주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사회복지행위는 현실과 이상이라는 두 가치를 동시에 포용하고 그 가치들 간의 괴리감을 줄여나가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현실적인 부분에서는 많은 문제들과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클라이언트, 그러니까 복지 소비자라고 이야기하는 클라이언트들의 상황,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조직의 역량, 그리고 재정, 정부 이런 부분의 현실적인 부분들을 다 고려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부딪히는 부분들이 해결 부분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상과 현실의 적절한 조화라는 부분들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이 이상을 쫓아가는 이상을 보고 목표를 조금 높게 세우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 속에서 현실적인 부분에서 충분한 최선의 방법들을 찾아서 나가는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지금 정부가 잘하니 못하니 이렇게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치 여건상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기획재정부는 긴축재정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복지, 정치인들 같은 경우에도 유불리에 따라서 예산을 투입하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거는 정당이 집권을 위해서 표를 위해서 활동하기 때문에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런데 나라를 이제 정권을 잡았던 정부 입장에서는 그것을 현실적으로 조율하는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 거고요. 세 번째로 그러니까 발전적 사회복지 행정의 필요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한 사회가 갖는 사회복지의 이념이나 가치는 사회복지 행정이 추구해야 할 목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행정은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과정적인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행정은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의 부분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부분이 있냐면, 그러니까 A한테 얼마를 투입하고 B한테 얼마 투입하고 C한테 투입하는 부분에서 이게 똑같이 지원하는 게 과연 맞는 것인가? 아니면 필요에 만큼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서의 계속적인 갈등이나 고민들은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A한테 조금만 더 하면 변화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지원하자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는 반면에 그렇게 되면 B한테 지원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회복지사가 있을 수 있는, 그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상황, 그때 상황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더 많은 그러니까 한정된 재원 속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회복지의 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들은 고정적이지 않고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앞에도 잠시 이야기했지만 지금 코로나 상황도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어떻게 달라지셨나요? 저는 엄청나게 많이 변했어요. 코로나 이전하고 이후. 저는 여행도 좋아하고요. 그리고 잠자는 것도 좋아하지만 사람 만나는 것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이렇게 합니다. 담배는 끊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이야기하는 거 좋아하고 모임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 코로나가 겹치고 제 하는 일이 아동 청소년들과 생활하는 일을 하다 보니까 행동 반경이 집, 사무실 그리고 제가 이제 맡고 있는 역할 속에서 해야 되는 최소한의 범위로 엄청나게 축소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 어머니 만나러 가는 것도 그러니까 각자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두 번, 세 번 갈 거 한 번 가게 돼. 이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현재 있는 저의 모습에서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그게 제일 싫거든요. 저 때문에 제가 보호하고 있는 아동들이 코로나에 걸렸다는 소리를 듣기가 제일 싫은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놀고 하는 거 좋죠. TV 보면서 저는 욕도 많이 합니다만 정신 나갔다고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죠. 코로나 이전이었다면. 근데 코로나가 생기면서 많은 문제들이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 볼 수 있다는 생각, 특히나 복지를 하게 되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런 고민들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포괄적으로 수용하여 발전적인 사회복지 방향에 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은 제도적, 자녀적, 이상적, 실질적인, 현실적인 사회복지의 가치 이념들 동시에 염두에 두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다 저거다라는 거 아닌 거죠. 이제는. 예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선별적 복지 해야 된다, 제도적, 제도적, 자녀적, 이상적. 그러니까 하나를 고집해서 끝까지 밀고 나가는 이런 게 있었다면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회복지 행정만 그런 게 아니고 사회복지에서 다양한 형태의 접근들을 하는 거죠. 건축도 접근을 하고 있고요. 문화도 접근하고 하고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하나로만 이렇게 해결이 되지 않는다는 거기 때문에 이 사회복지 행정도 열어놓고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러니까 두 번째 이제 행정 영역과 사회복지 행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사회복지 행정은 사회복지와 행정이라는 부분의 합성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한 사회의 사회복지 이념이나 가치가 그 사회의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을 규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정의 개념을 어떻게 규정하냐에 따라서 사회복지 행정의 성격이 다르다. 지금 이제 사회복지도 그러니까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요. 제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형태가 아동수당 이렇게 하면서 많이 변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변하고 있는 곳이 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시군구가 가장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읍면동이. 혹시 읍면동에 한번 가보셨나요? 시간이 되시면 삼안동 행정복지센터, 이름도 동사무소가 아니죠.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안에도 그러니까 삼안동에 보면 예전에는 총무팀, 복지팀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찾아가는 사회복지라는 팀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이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동사무소에 삼안동의 반이 이제 복지직입니다. 꼭 그래서 복지직만 뽑는다 이게 아니고 일반직에서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따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하면 이게 늘어나는 거죠. 그 부분까지 한번 보시면, 실질적으로 안에 가면 지금 이제 특히 이제 김해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사회복지 행정 체계 개편에 대한 부분에서 보건복지부 시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중장년, 50세부터 64세까지 중장년들을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를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시면 뭐 혈압도 잴 수 있고, 그러니까 기기를 엄청나게 사갖고 동사무소에 배치해놨습니다. 저도 그 삼안동에 가는데, 근데 이게 너무 오픈이 돼 있어서 제가 혈압을 한번 재고 나면 모든 사람들이 알게 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은 이 부분을 조금 그러니까 보완할 필요는 있겠지만 점점 이렇게 변화되고 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거고, 이게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이제 위축돼 있긴 하지만 이것들이 점점 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 그리고 지금 이제 돌봄 커뮤니티를 하면서, 그러니까 그것도 시범 사업이 이제 끝나가는데요. 그러니까 이 사업 속에서도 어떠냐면 IT하고 접목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고민하고 있고, 경남도 그렇고 김해도 스마트 시티에 대한 고민들이 부분적으로만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행정에서도 스마트 복지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논의가 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냥 직접 찾아뵙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전하고 이게 잘 계시는지. 근데 지금은 손목에 차는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움직임이 없다면 감지해서 센서로 알려줘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이렇게 같이 하고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좀 보면 뭐 협의의 행정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좁은 강의에 보면 정책과 관련성이 배제된 경우를 말하며 행정은 수단으로서의 실천 방법에 국한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기본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 조직 목표는 이미 주어진 것이고 행정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와 기능적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를 딱 정해놓고 뭐 수급자 인원한테 어떻게 프로그램을 하겠다라는 부분을 정해놓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에서 발굴해서 지원하고 예산 끝나면 끝 이런 거죠. 그래서 하다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요새 이제 장애인 영역에서 또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활동 보조인 지원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장애인 노인들한테 그러니까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한테 필요하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시간을 줄여버리고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이제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인데요. 최근에 현대에서 내놓은 아이오닉인가요? 전기차 1년치를 하루 만에 거의 다 판매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왜 그럴까요? 너무 멋지게 좋아서?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나온 차 중에 600km 이상 간다고 하니까. 그 이면에는 뭐냐면 정부 보조금이라는 게 있어요. 전기차를 샀을 때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 보조금이 떨어져 버리면 수요가 급격하게 떨어져요. 이 수요를 어떻게, 그리고 뭐 테슬라에서 만드는 전기차에서도 6천만 원 이상이면 지원 안 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격을 5,999만 원인가 뭐 이렇게 해서 책정하게 되는 이런 상황들,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관리라는 개념이 행정의 정의와 영역을 나타내는 데 적합하다. 그러니까 협의적인 행정을 보면 관리의 개념이 강합니다. 수급자 관리, 차상위층 관리, 그렇게 하면서 지원하면서 관리해내는, 구체적으로 찾아오지 않는, 찾아와서 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찾아가야 되는 복지죠. 내가 필요하다고 요구를 해야 지원하는 서비스가 되죠. 근데 조금씩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찾아가는 사회복지팀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부분들을 찾아가서 그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광의 넓은 의미의 행정을 한번 보면 목표 행성, 기획, 실행, 평가, 변화 등을 포함하는 조직의 전반적인 역할. 그래서 저희 단체의 목표는 그겁니다. 아동 청소년이 행복한 거죠. 근데 그 행복에는 진로를 명확하게 찾아가는 것도 있을 거고요. 자기 또 취미생활을 즐겁게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합니다. 여행을 가고 싶으면.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 중에
신흥마을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최근 3년 정도, 그러니까 이전에는 복지시설 중심적